내 돈이 그렇게 탐났니? 어머니, 그게 아니잖아요. 돈만 없었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돈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위선자처럼 굴지 마라. 너희들 둘 다 짐승보다 못하구나.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날 요양원에 쳐놓고 돈 찾겠다고 이러는 거잖아. 형님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너야말로 돈 냄새 맡고 달려온 게 누구야? 더는 못 참겠다. 이제 끝이야. 너희가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안녕하세요. 올해로 70살이 된 김영자입니다. 당뇨와 함께한 시간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네요. 세월이 흐르면서 합병증이 찾아왔고 이제는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맞아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잖아요. 저희도 각자 일이 있어서 매일 옆에서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요양원에서 전문가들이 어머니를 잘 돌봐주실 거예요. 두 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 한번 가보시기만 하세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거기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자주 올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틀 후 저는 결국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죠.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님의 새로운 보금자리예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식사는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간호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두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요양원으로 와봐. 형,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통장을 봤는데 통장을 보셨다고요? 왜요? 30억이 어머니 계좌에 있어. 30억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밖에서 큰아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 처리를 위해 통장을 확인하던 중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갈게요. 형,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요. 야, 이걸 어떻게 가만히 둬. 빨리 와. 어머니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연하지. 일단 우리끼리 의논부터 해야지. 평생 모아온 제 돈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병원비를 처리하러 갔다가 제 통장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입에서 오가는 것을 들으니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형, 진짜 맞아요? 여기 통장 있잖아. 직접 봐. 어머니가 이렇게 돈을 모으고 계셨다니. 이제 어떡할 거야? 일단 어머니를 모셔야죠. 우리 집으로. 저는 벽에 귀를 바짝 대고 두 아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먼저 발견했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 돈인데. 그래도 내가 큰아들이야. 형, 설마 형 혼자 다 가지려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말다툼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된 후 저는 아이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일단 진정해요. 이건 우리가 차근차근 의논해야 할 문제예요. 의논. 뭘 의논해?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형, 그건 너무 하잖아요. 복도의 언쟁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를 짐처럼 여기더니 이제는 제 돈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와서 어머니랑 얘기해요. 야, 돈 너무 밝히는 거 아니냐? 형도 어머니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오히려 저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러 왔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거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저희 집은 1층이라 거동하시기도 편하실 거고. 여보, 어머니 방도 예쁘게 꾸며놨죠? 전부 새로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작은 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형,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네가 방해하는 거지. 내가 먼저 왔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형 소유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찾아온 두 아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그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시죠. 안 돼.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형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형이야말로 왜 이러세요? 어제까진 관심도 없더니. 침대에 앉아있던 제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두 아들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모실 거야. 형,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찾아오셨어요? 너는 얼마나 왔는데? 됐고,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게요. 원장님이 들어와 두 아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잠시 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 상황을 이용해 그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혈압이 많이 올라가셨네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고 싶어서요. 아드님들이 내일 다시 오신대요. 면회를 제안할까요? 아니에요. 들여보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메모장을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형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음 날 두 아들이 나란히 앉아 반성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들을게요. 무슨 말씀이든 따를게요. 어머니.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긴장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모은 돈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 돈이니까요. 네, 어머니.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히 두 아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나 요양원에서 나갈 생각이야. 정말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 아니, 우리 집이 더 편하실 거예요. 또다시 시작된 경쟁에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 일단 둘 다 나가 있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나가. 두 아들이 마지못해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김 간호사님, 부탁 좀 할게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내 아들들에게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전해주세요. 네? 그게 무슨? 제발 부탁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가짜 뇌경색 소식을 전한 후 두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두 아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걱정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행히 회복되셨네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 재산 관리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서요. 창가에 앉아있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어머니 재산을 잘 관리해 드릴게요. 형은 주식하다 망한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병실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제게 달라붙었습니다. 변호사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내 돈이 그렇게 탐났니? 어머니, 그게 아니잖아요. 돈만 없었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돈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요. 제 말에 두 아들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간호사가 혈압 체크를 위해 들어왔다가 방 안의 분위기를 느끼고 얼른 물러났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일어나 천천히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위선자처럼 굴지 마라. 너희들 둘 다 짐승보다 못하구나. 어머니, 제발 진정하시고. 날 요양원에 쳐놓고 돈 찾겠다고 이러는 거잖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제 자식들을 이렇게 변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진짜 본성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님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너야말로 돈 냄새 맡고 달려온 게 누구야? 더는 못 참겠다. 이제 끝이야. 병실 문이 열리고 원장님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 소란에 놀란 듯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원장님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다 형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해서. 이러지 마세요. 저희 모두 어머니를 위해서 온 거예요. 침대 옆 서랍에서 저는 천천히 통장과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두 아들의 눈이 일제히 그것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맡을게요. 형은 분명히 잃어버릴 거예요.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형님 성격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두 아들은 또다시 언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장과 도장을 꼭 쥐고 원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은 상황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 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에 가서 차분히 얘기해요. 두 아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나가면서도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아들들이 떠난 후 요양원 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원장님은 저와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으시다니. 원장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돈만 없었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자식이라고 믿었는데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장님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자식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위로가 제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어르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예요. 우리 간호사들도 다 어르신 딸이에요. 제가 늘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원장님의 위로에 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큰아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정신 감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큰아들의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필요한 절차예요. 어머니 돈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변호사님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재산을 누구보다 제가 잘 지킬 수 있어요. 방문이 열리고 작은 아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형의 계획을 눈치챘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두 아들이 또다시 대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형님, 어머니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절차상 필요한 거야. 절차라고요?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 방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를 질렀고 형은 동생을 밀쳐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마치 악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든대? 형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이건 재산 관리를 위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드시겠다고요? 입 조심해. 원장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원 2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두 아들은 원장님을 보자 잠시 다툼을 멈추었습니다. 두 분 다 당분간 면회를 제한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나요? 이건 불법입니다. 가족 면회를 침해하는 거예요. 매일 이런 소란이 계속되면 다른 입소자 분들께 피해가 갑니다. 어머님 혈압이 매우 불안정하세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단호한 태도에 두 아들은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간호사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퇴원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드님들과 상의하셔야 할 텐데요. 모든 간호사가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 간호사는 달랐습니다. 늘 친절하게 대해주던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형제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고 병이 더 악화되셨죠.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 하지만 아드님들이 알면 저도 곤란해질 수 있어요. 박 간호사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몰래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꾼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나를 도와주면 고맙겠어.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받아. 내 도움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오랜 친구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친구 정미숙은 지금 강원도 산골에 별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 숨기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수가? 누구세요? 나야, 김영자. 영자. 세상에. 얼마 만이야? 어떻게 지내?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단히 제 상황을 설명하자 미숙이는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수가 잠시 너의 별장에 묵어도 될까? 당연하지. 언제든 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걱정 마. 비밀 지킬게. 내가 직접 마중 나갈까? 다음 날 저녁 계획대로 박 간호사의 도움으로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나가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치 탈옥하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택시가 저기 기다리고 있어요. 요금은 제가 먼저 지불해놨어요. 강릉행 기차표도 예매해 두었고요. 부디 건강하세요, 어르신. 택시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박 간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했습니다. 택시가 요양원을 멀리 떠나며 창문으로 바라본 건물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제 과거도 함께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별장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별장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하며 제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숲은 마치 저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 같았습니다. 영자야, 오늘 아침 뉴스 봤어? 아니, 무슨 일 있었어? 네 아들들이 널 찾고 있대. 경찰에까지 신고했다더라. 미숙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들이 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산 때문에 찾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내 통장 때문일 거야. 아직도 그 애들을 감싸네. 돈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영자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미숙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삶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별장 거실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미숙이가 전화를 받고 난 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야? 네 큰아들이래.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모르겠어. 얘기해 볼래?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는 제 의사를 존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이의 조카가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제 상황을 듣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들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요양원에서도 서로 다투고 심지어 정신감정까지 받게 하려고 했죠. 이제는 내 재산을 지키고 싶어요.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며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태도에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산을 보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한 자녀들이 강제로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유언장도 새로 작성해 드릴 수 있고요. 변호사의 설명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들들에게 작은 교훈을 주고 싶어요. 그들이 돈만 밝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대담했지만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아들들의 반응을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 제보하진 않겠지만 소문을 퍼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거죠. 물론 위험한 전략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진심을 알 기회가 될 겁니다. 이 계획은 위험했지만 저는 동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며칠 후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이와 차를 마시며 오래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가슴 속에 쌓인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예정대로 오후에 다시 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 놓으며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미래가 조금씩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가짜 뉴스 전략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자식들이 더 불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는 조금 더 직접적인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아들들을 직접 만나 공증인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 상속 비율을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그들의 행동이 상속 금액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진심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어르신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안을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을 시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자유롭게 노래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제안이지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습니다. 변호사는 더 안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 재산의 일부를 미리 신탁에 맡기고 나머지로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자식들이 돈만 밝힌다면 이미 보호된 재산으로 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30억 중 20억은 안전하게 보호해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머지 10억으로 자녀분들의 진심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르신의 생활은 보장됩니다.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옵션들을 검토했습니다. 미숙이도 함께 자리에 앉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3가지 방안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자야,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맞아요. 김 여사님, 가장 마음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결국 자식들과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결정이 앞으로의 가족 관계를 좌우할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로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3번째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자식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며 내일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미숙이와 저녁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제는 제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수가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하나? 정말이야. 평생 고마워할게. 친구가 이럴 때 도와주는 거지. 뭐?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계획을 생각하니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의 준비 끝에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신탁으로 안전하게 보호했고 나머지 부분으로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제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로 했습니다. 미숙이의 지인 중 한 명이 동네 소문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제 아들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돈에 대한 사람의 본성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들이 정말 날 버릴까봐 두렵네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제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모험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어르신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미숙이의 지인이 동네 슈퍼에서 제 큰아들의 아내를 만나 김영자 여사가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렸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상대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이가 전화를 받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다들 걱정했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어머니 재산 사기당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위치만 알려주세요.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한 대로 감정을 억누르고 계획대로 대응했습니다. 그래? 널 만나고 싶은데 지금은 친구 집에 있어.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모든 걸 다 잃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아들에게도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반응도 비슷했지만 목소리에서 약간의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저를 만나자고 했고 저는 같은 시간에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도 끝까지 해야 해. 진실을 알아야지. 네 말이 맞아.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미숙이의 차를 빌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서울역 근처 카페에 미리 자리를 잡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도착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김 여사님.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 개입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르신의 재산은 안전합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서울역 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마치 제 복잡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 두 아들이 나타날 것이고 진실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카페에서 두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무척 느리게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제 옆에 앉아 필요한 서류들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작은 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님, 작은 아드님이 도착하셨네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럼 저는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작은 아들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경찰까지 신고했다고요. 그런데 재산을 모두 사기당하셨다면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확인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 다 잃었어. 믿었던 투자자가 사기꾼이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얼마나 사기당하신 건데요? 다 털렸어요? 통장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있나요? 어머니, 정말 걱정됩니다. 작은 아들의 질문이 계속해서 돈에 집중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형님, 어머니께서 연락하셔서 왔죠. 그럼 네가 먼저 연락받았네? 형인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어머니께서 따로 연락하셨어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를 노려보다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마치 제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재산을 다 잃으셨어요? 얼마나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요양원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들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변호사가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준비했던 대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겠네요. 얼마나 날린 건데요? 혹시 조금이라도 남은 건 형, 지금 그게 중요해요? 두 아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작은 아들은 계속해서 남은 돈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고, 큰 아들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없어.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그게 저희 집이 좀 좁아서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요. 혹시 친구분 댁에 좀 더 계시면 어떨까요? 순식간에 두 아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다투던 그들이 이제는 저를 받아들이기 꺼려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그들의 진심을 확인한 것 같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서울역 카페에서 나온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강원도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큰아들의 며느리가 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미숙이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별장 앞까지 왔던 것입니다. 어머님,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희야,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니? 미숙 이모님 아시는 분이 우연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 용건만 얘기해. 현관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며 어색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녀의 방문이 의외였기에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져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는 남편이 모르게 왔어요. 그래? 왜? 지난 몇 달간 시어머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어머님 재산 때문에 그렇게 다투는 것을 보면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남편 설득해 볼게요. 어머님께서 돈을 잃으셨다고 해도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남편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 주식에 빠져서 돈만 생각하거든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 와중에도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희야,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돈을 잃은 건 사실이 아니야. 네. 그게 무슨.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계획, 그들의 실망스러운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어머님. 정말 놀랐어요.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요. 우리 가족이 어머님께 그렇게 했다니.
며느리의 진솔한 반응에 저는 그녀를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도 그녀의 도움이 유용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우리의 내부 정보원이 되어 아들들의 동향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영희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님.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요. 사실, 어제도 남편과 시동생이 통화했어요. 며느리는 아들들이 요양원으로 돌아가 제 물건들을 찾아보기로 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제가 숨겨둔 통장이나 도장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저희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곧 돌아가야 해요. 남편이 제가 시장 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편에서 도울게요. 약속드려요.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부 정보원이 생겼고 아들들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도움으로 두 아들의 동향을 계속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난 시점, 두 아들은 저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제가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가족 모임을 주선하는 게 좋겠습니다. 며느리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거죠. 변호사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큰아들의 생일에 맞춰 며느리가 가족 모임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제가 예고 없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가족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고마워, 영희야. 남편은 의심하지 않니? 전혀요. 그냥 평범한 생일 모임인 줄 알고 있어요. 작은 아들 가족도 다 온대. 준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고 제 재산 관리 계획도 확정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법적 문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냥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큰아들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제 옆에 있었고 며느리는 이미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들 왔니? 네, 거실에 모여 있어요. 좋아, 이제 들어가자.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오랜만이구나. 다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옆에 앉았고 며느리는 음료를 가져다 주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 걱정 마. 아주 건강해졌어. 근데 갑자기 나타나시니 놀랐네요. 그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두 아들은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혼란과 계산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이요?
네, 어머니. 무슨 선물인데요?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담은 선물이야. 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다툼 녹음. 제가 사라진 후 그들이 요양원에서 제 물건을 뒤지는 CCTV 영상. 제가 재산을 잃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저를 외면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자 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의미죠? 설명해 줄게. 너희가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저 형, 제발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행동들 그대로잖아요. 큰아들은 변명을 시도했지만 작은아들은 이미 체념한 듯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사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변호사님? 김 여사님의 재산은 사실 모두 안전합니다. 30억 전액이 신탁 계좌에 보관되어 있죠. 순간 두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계산하는 기색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돈을 잃으신 게 아니었군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두 아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이미 확인했고 결정은 내려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연극은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희는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미 상황이 역전될 수 없음을 인정한 듯 했지만 큰아들은 여전히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마지막 카드를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새 유언장 보여주세요. 네, 김 여사님. 여기 있습니다. 이 유언장은 어제 공증받은 것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서류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내 재산의 분배 계획이야. 어머니, 저희에게는 얼마나? 니들에게는 한 푼도 없어. 네?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큰아들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작은아들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 재산은 영희와 손주들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 어머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했다면 사과할게요. 하지만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큰아들은 분노와 충격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작은아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마지막 결정을 전했습니다. 이제 너희와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제 마음은 이미 굳건했습니다. 자식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심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미숙이의 별장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선정된 수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영희와 손주들, 저를 도와준 간호사, 그리고 요양원 원장님과 몇몇 직원들까지 모두 제가 새롭게 정의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서 마음이 편해요, 원장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좀 쉬셔야죠. 네,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정원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주들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우와,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가 이걸 방에 걸어둘게. 정말요. 더 예쁜 그림도 그려드릴게요. 그래, 기대할게. 우리 손녀가 최고구나. 큰아들의 딸 수진이가 그림을 건네주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아버지와는 관계가 끊어졌지만 손주들과는 여전히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어머님,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영희야, 이게 뭐니? 제가 어머님 생각하면서 만든 스카프예요. 너무 예쁘구나. 직접 떴어? 영희는 저에게 손뜨개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저를 외면했지만 오히려 며느리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기금 설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장학생들을 선발하는 절차만 남았네요. 첫 장학금은 언제쯤 지급될까요? 변호사는 제 재산 중 일부로 설립한 장학재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돈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첫 선발위원회가 열립니다. 김 여사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꼭 참석할게요. 좋은 학생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원의 분위기는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자야,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네. 그래, 미수가.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네. 앞으로는 더 좋은 날들만 있을 거야. 그 말을 믿고 싶어.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정원의 작은 조명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따뜻한 빛들처럼 제 인생도 새롭게 빛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가 건넨 와인 잔을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건배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돈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평생 모은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돈 때문에 인간성을 잃었지만 저는 같은 돈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둘째, 인생의 황혼기가 오히려 가장 찬란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고 그 결과 더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